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저기 지역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네. 지금부터 8년 전, 예. 그러니까 2015년도 7월 4일이에요. 우리 지역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예. 충남 부여와 공주 그리고 익산에 있는 백제 유산들이 네. 한중일 그러니까 동아시아 고대 3개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 네. 그 백제 유산 속에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백제의 철학과 뭐 세계관 그리고 예술미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유네스코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네. 사실 백제 땅 아닙니까? 그렇죠. 1500년 전 정말 백제 역사가 이제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백제 땅인데 지금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기 이제 공주, 네. 부여, 네. 또 이제 전북 익산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공주는 뭐 웅진시대라고 하고요. 예. 또 부여는 123년 사비시대. 그리고 익산은 이제 사비시대 이후의 모습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뭐 관복리 유적이라든가 또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그리고 정림사지, 예. 부여 나선까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죠. 그리고 사비를 그러니까 부여를 예. 한반도 최초의 계획 도시라고 부릅니다. 아, 네, 예. 이 유적들을 잘 보면 이제 그 알 수 있는데요. 예. 그 나성이 있고, 그러니까 나성은 이제 겹성이에요. 그리고 산성이 있고, 예. 왕궁터, 사찰. 그리고 드넓은 평야에 이제 바둑판처럼 도시가 예. 돼 있어요. 아. 네, 그 정방향, 정사각형인데, 예. 네네. 그래서 계획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 바로 부여 궁남지죠. 궁남지요? 네. 네. 사실 뭐 궁남지는 저도 가족들하고 많이 가봤는데 네, 그랬을 거예요. 이맘때면은 뭐 너무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연꽃들이 아주 그냥 절정을 탐스럽게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궁남지도 저도 한 뭐 수십 번은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백제의 무왕, 예. 그러니까 무왕했던 서동,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 설화가 얽혀 있는 백제 별궁터죠. 네네. 그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었다 해서 삼국사기 기록에 따라서 궁남지라고 부릅니다. 아, 네네. 예. 그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제 서동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예.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네. 자, 함께 가보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대단한 훈장이죠, 뭐 인증서죠. 그 이 부소산은 그 웅진 시대에서 사비 시대, 그 부여죠. 123년 동안 찬란했던 사비 시대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지역에 보니까 그 여기에 수많은 유적들, 뭐 백제의 전성기를 일궜던 그런 수많은 유적들이 이 안에 있는데 한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소산성이 다른 산성에 비해서 뭐 차이가 특징이 있다면요? 한국, 중국, 일본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 발전된 백제 기술이 증거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자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 경관 안에 숲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의 입지대로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의정에 대한 평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해동증자시고 네. 형제간의 우애도 좋으시고 네, 그럼 네. 일단 뭐 패망공주죠. 네, 네. 아유 이분들 의견만 들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네, 그렇죠. 좋았을 이 세 분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을 지금 이 사당에다 모시고 우리가 지금 나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네. 네. 그 화려했던 백제 전성기를 이야기하면 성왕왕과 무왕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죠. 의정의 아버지 무왕, 무왕 때 만든 아주 오래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죠.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바로 부여 국남지인데요.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입니다. 이 국남지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무왕의 어머니가 이제 이 연못에서 혼자 살다가 용신하고 정을 통해서 잉태를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무왕이죠. 와보니까 뭐 그냥 사방이 그 연꽃인데 천만송이라고 그러죠. 내년 여름이면 이곳에서 연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홍년, 백년 그리고 뭐 수연, 가시연 등 65가지의 그 연이 있는 거예요. 연꽃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진짜 한여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축제가 열릴 때는 뭐 수십만 명이 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데 정말로 우리 충남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21회 부여 서동 연꽃 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21번째 서동 연꽃 축제가 지금 목요일부터 이곳 국남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연잎밥 왔습니다. 연잎밥이죠? 네. 야, 와, 이거 보세요. 연근, 예. 연자육, 그리고? 단호박, 예. 인삼, 은행밤, 잣, 대추까지 총 8가지가 들어가요. 8가지. 네. 팔미네, 팔미. 맞습니다. 와, 오, 향이 그냥 여러 가지 식재료 향이 확 올려져 있는 게 정말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다른 데 연이 많이 등장해요. 연근이. 먹으면 좀 설명 좀 해줘요. 아는 만큼 맛있잖아. 예. 맞아요. 부여는 또 예. 연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국남지에서도 연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 요리를 많이 하는데 네. 직접 연을 키웁니다. 아, 무농약으로 키워서. 이게 그럼 다 키워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보시면 연근 고기전, 연근 샐러드, 네. 그리고 한우 암소 불고기 안에도 연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네, 연잎부터 해서 연 줄기, 예. 그리고 연자방, 다양한 연 재료들이 들어가서 잡내를 싹 잡았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와, 왕자의 밥상 같죠?
와,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야. 자, 한번 제 젓가락으로 한번. 오. 어디 가면은 이게 막 딱 눌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실퍽실퍽한데 이거는 밥알이 살아있네, 보죠? 이제 딴 세계 온 것 같네요. 딴 세계, 극락정토의 세계 그쪽으로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세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요거 연근고기전이래. 연근고기전. 세상에 이 연근 그 속에다가 하나하나 한 땅 한 땅 그냥 고기 그걸 넣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정성이 들은 거야. 이런 매력적이네. 이거 어린아이들은 연근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내면 그냥 꼼짝 못하지 뭐. 안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을 수가. 삽이라는 말 참 예쁘죠? 응? 좀 부여라는 글자보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비밥상. 이거 제가 지금 이 부여 얘기하면서 이제 국남 얘기하면서 서동 연꽃축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비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연 요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응? 보니까 이제 한 연인데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여가지고 연꽃축제에 가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연과 관련된 우리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동 연꽃축제는 뭐 오늘 끝나긴 하지만 7월 말까지는 진짜 65가지 종류의 연이 국남지에 쫙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덥잖아요. 야간에 오시면 막 야경이 각종 조형물과 함께 막 정말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그 야간에 오시고 그리고 부여 오시면 꼭 연잎밥 드셔보세요. 햇살이 내리쬐던 자리엔 오색의 빛이 국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500년 극한 백제의 향기가 우리의 여름밤을 뜨겁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달빛과 별빛 그리고 불빛 여기에 천만 송이 연꽃이 기다리고 있는 사비백제 부여로 밤맛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에 뭐 비가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이 비 온 뒤의 연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연은 그 예.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예. 뭐 연근이라든가 뭐 연잎이라든가 연꽃 보면 정말로 예. 청초하고 은은하죠. 그렇죠. 백제의 모습을 닮은 것 같죠. 연꽃의 꽃말도 뭐 네. 순결, 청렴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또 백제인의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백제를 세운 온조왕이 또 궁궐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검이 불로 화이부치. 근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네. 마치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동연꽃 축제는 예. 오늘 끝나긴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가보시면 정말 천만 송의 화려한 연꽃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네. 밤도 아름답고 낮도 아름다우니까 꼭 한번 가셔서 국남지도 보시고 또 연잎밥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번 회가 그 시즌2 100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네. 200번, 300번째 저희 뉴스보다 맛집이 또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8강에 도전합니다.
고강도, 높게 강하게 도전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IT와의 월드컵 출정식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펼쳐지는 여자 월드컵을 향한 누리꾼들의 응원도 뜨겁습니다. 태극 낭자들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지금처럼 월드컵을 즐기고 돌아오길. 골대녀로 여자 축구 입덕했습니다. 높게 강하게 16강 가보자고 라는 반응 살펴봤습니다. 고강도 훈련으로 다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좋은 경기 펼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톤급 탐사선인 탐해 3호 진수식이 이뤄졌습니다. 1996년부터 활동해온 탐해 2호보다 4배나 넓은 면적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극 같은 극지 탐사를 위한 기능도 탑재해서 국가대표급 바다위 연구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도 탐해 3호에 대한 기대 가득합니다.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탐해 3호가 솔루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탐해 3호의 웅장한 모습을 보니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려는 로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탐해 3호가 공식 취항하면 해저 자원 개발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광물 자원을 확보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 대전의 첫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습니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장소를 뜻하는데요. 엑스포 과학공원은 한빛탑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 등 대전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대전의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요즘 대전은 빵집이 유명하지만 라떼는 엑스포가 대전의 상징이었다 이 말이야. 한빛탑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 분수 관람하면 더운 여름밤도 낭만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돼 더 멋지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시원한 밤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공방을 떠나 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수산업은 이미 소비가 주춤해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진 수산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원자력 기구죠. IAEA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한에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내한 과정에서 이 야당과의 이 갈등을 놓고 여당에서는 국제 망신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야당에서는 IAEA가 일본 편향적인 검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IAEA 보고서하고 사무총장의 방안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네, 윤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뭐 손님 우리나라 예절에 보면은 우리 손님은 잘 접대를 하고 예절을 지키고 그리고서 이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되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잘 전달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방한했을 때 좀 저희 그 몇몇 그런 그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너무 거칠고 무례한 것 같아서 좀 약간 부끄러운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의견을 전달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자기의 그 의견을 예의를 갖춰서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또 그분이 이제 네. 원자력 권위자로서 또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유엔 산하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 보면 스위스, 중국, 프랑스, 일본은 없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를 잘 갖춰서 만든 보고서인데 그냥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좀 폄훼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좀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면 우리도 반대를 하더라도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나선 분들 중에 또 그런 그 뭐 정당한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잘 제시를 못하고 그냥 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걸 보면서 조금만 좀 정중하고 그런 그 예의를 갖춘 그러나 무게 있는 반대 그런 합리적 반대 합리적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규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거친 반대와 항의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활동을 보면 매우 무모할 정도의 반대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반적인 환경오염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방한을 한 손님으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아유 좀 뭐 섭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국 국민들의 걱정의 강도는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실 과학자가 아닙니다. 행정가 법률가죠. 그래서 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지 절차적 과정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 내용은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5년 8월에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바다 가까이에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보관돼 있는 것 이것이 제2의 지진이 왔을 때 또다시 바다로 방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가운데 하나로 바다 방류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안을 미리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IAEA의 그 기여금을 일본에서 약 10% 정도를 감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종의 우리가 외교전, 국제전, 아무리 뭐 유엔도 일종의 정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보고서의 맨 첫머리에 시작하는 것을 머리를 보면요. 이번 보고서는 IAEA 전체 회원국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나서 이제 보고서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인접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피해볼 당사국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국제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 위원장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는 사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NHK에서 7월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찬성이 35%, 반대가 20%, 그리고 이제 한 40%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사실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찬성이 높을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 우리가 이제 과학적 검증보다는 너무 이런 뭐랄까 막연한 불안감에 좀 휘둘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가 있고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익을 같은 일본 국민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바다가 오염되는 이런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근심덩어리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가 원전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왔고 그리고 그 후쿠시마 그 지진에 따른 오염수의 그 방류 이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사실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다 깔려 있는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 이익을 당장은 일본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도쿄 전력이나 에너지 관련된 네. 그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다와 관련된 어떤 수산물의 피해 이런 것들을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치 판단 보류를 하고 있는 40%이 정도인데 당사국인 일본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설령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걱정과 또 정서 여기에 맞춰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이제 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예.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오염수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일본이 아니라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오염된 물을 잘 저장해 놓고 이거를 소위 알프스로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측정 확인 탱크로 옮긴 다음에 다 여러 가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그로 인한 방사능 피폭량은 기본적으로 1000분의 1 수준. 네. 우리가 1년에 한 1mSv 정도 기준으로 한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선 이 보고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간 물이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른쪽으로 돌아요. 태평양 쪽으로. 쭉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 내지 5년. 그러면은 그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나라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죠.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나라. 왜냐하면 아래층에서 물이 나가면 위로 올라옵니까? 501호하고 401호입니다. 제가 볼 때 401호에서 물을 내보내면 501호 위층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보고서나 혹은 내용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예. 말씀드리면요. 예, 요 질문도 하나 제가 더 추가로 드릴게요. 예.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예. 2011년도에 이제 원전 사고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들이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한 4년까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바다에서는 뭐 측정된 게 없는 거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영향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국민의힘에서 야당 시절에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정부에서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참관 하에 검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엔 우린 찬성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공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됐다고 갑자기 그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 그때는 선동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일본과 조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평양, 일본과 그 대한민국 이 사이를 오가는 어종들은 네.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깔려 있는 것이고 2011년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무차별 방류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 그 자연 재해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웃 국가로서 그 재앙을 함께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럭에서 세슘 180배 이상의 우럭이 네.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에 따른 어떤 후폭풍인 것입니다. 세슘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세슘 100이 들어가면 37년이 지나야 50으로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을 또 어느 물고기가 먹으면 37년이 지나야 25로 줄어드는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사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 2011년도는 사고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력이 과연 안전하냐라는 것 때문에 독일을 필두로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원전 시대를 열었고 유럽에서는 각각 국가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부터 그
원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미리 지레 겁먹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그런 걱정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해소시킬까라는 측면으로 우리 인접국가인 대한민국은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 좀 예, 여쭤볼게요. 예,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바다에 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를 예.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그죠? 반대죠. 예, 네. 예, 반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일본에서는 어차피 방류를 할 거잖아요. 그런 그죠? 면이 좀 그런데 있죠. 우리나라 예.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거 아주 어떻게 아주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입니다. 예. 근데 그 반대를 하면서 도대체 저 처리수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처리가 되면은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서 4, 5년 돌고 오면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고서까지 나오고 증명이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지 마라라는 정도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진짜 그게 위험하고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냥 뭐 핵에 오염될 정도의 상황이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전 국민이 다 나서고. 근데 한다고는 하는데 반대를 하면서도 분명히 그 과학적 검증 우리가 해가지고 이거이 나가도 그래도 뭐 그래 다 오염되고 이런 건 아니구나라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정말로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위를 결정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무조건 하지 마라, 막 뭐 싸우자, 막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가도 뭐 별 일이 없고 4, 5년 돌아서 오면은 다 희석돼 버리고 아무런 거의 뭐 없고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일본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되 방류하지 말아라고 하되 그 수위 조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예. 그 부분은 윤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윤 의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적극 찬성이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바닷물을 떠먹는 퍼포먼스까지 벌여가면서 아유 짭조름하네, 괜찮네 이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정부 홍보비를 약 14억가량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해하다. 결국은 이 걱정을 국민들에게 끼치는 것은 괴담이다라는 형태로 국민의힘이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조차도 잘못됐다라고 공격들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다만 그것이 기준치에 맞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고 주권국의 일본의 행위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모으기를 기대를 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여야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 우리가 바다에 수많은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바다가 오염됐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또다시 이 원전 오염수도 바다에 방류를 하면서 바다가 오염되는 이런 인류의 걱정에 대해서 전 세계에게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자라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여야 싸움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에 우리 사실 수산업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수산업자들이신데요. 수산업 종사자들인데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사실 원전 오염수를 비판하면 할수록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런 딜레마를 야당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민들은 뭐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되냐
아주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괴담이 가능은 해요. 괴담이 가능한데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과학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시고 딴 메뉴를 바꾸시는 거죠. 네.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 입장이 우리나라 분들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입장이지 그것이 일본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또 설득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다 상황이 조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정용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 우리 문재인 정부 외무부 장관께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2021년 4월 19일 대정부 질문. 그래서 네. 이렇게 문정부나 윤정부랑 큰 차이 없습니다. IAEA에 대해서 그렇게 이건 엉터리다 뭐 이렇게 네. 전제하지 않고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정서적 영향을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요거 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지금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서천에서 충남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이제 시식 행사도 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 행사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딜레마입니다. 예.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우리가 바다에 비브리오 기온이 창궐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해서 이것을 날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과도할 정도로 챙겨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나 수산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클 터인데 지금 당장 우리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연근에 있는 물고기들이 오염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먹방을 시작한 것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당장 왜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고기를 회를 뜨고 김건희 여사는 강릉에 가서 회를 먹고 왜 그럽니까?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류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시점, 그 시점쯤에 오염수 방류가 우리가 나갈 때와 지금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 우리 걱정은 과도했다라고 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고 그 우리 수산업자 어민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치적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먹방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먹방을 시작하고 이로 인한 우리 충청도 어민들이 일부 나서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본의 전국 어업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 주변으로 해서 각 지방정부의 의회에서도 반대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자들 가운데서 유독 서산태안과 보령서천에 있는 어민들 단체 일부만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계된 일부 정치인분들, 이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행사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먹방을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은 방류도 안 됐잖아요. 근데 괴담이 유포되니까 벌써 방류도 안 됐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 뭔가 그 괴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정확히 보면은 방류도 안 됐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괴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지시니까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측면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의미가 전 있다고 보고 네. 정말로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그 방조가 혹시 되더라도 반대를 하지만 되더라도 되는 날부터 그냥 매일 뭐 전 그 지역을 모니터링을 해서 방사능의 농도를 전부 측정을 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 검증하고 하면서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살피고 기시다 총리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뭐가 좀 영향이 있다 그러면 중단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그 야당이 괴담으로 우리 수산업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야당은 정부가 일본 편만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금 경랑에 휩싸인 돛담배처럼 흔들리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해법이 뭘지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